자, 그래서 아까 좀 이제 수업을 하다가 마무리를 했는데요. 12쪽을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을 한번 펴서 보십시오. 12쪽입니다. 페이지 현대실론의 이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지금 12쪽에 그 두 번째 단락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네모해 놓고 전체 네모하고 별 한 3개 쳐놓으셔야 돼요. 여기서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설명드릴게요. 자, 이에 관해 I.A. 리처즈는 언어의 과학적 용법과 언어의 정서적 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과학적 용법을 1대1이라고 해요. 1대1.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어의 정서적 용법은 1대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건 과학의 이야기고 정서는 문학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렇게만 여기 책만 보면 이해가 안 가니까. 우리가 물이 있다. 물이 있잖아요. 과학에서는 뭐죠? H2O죠. 맞나요? H2O잖아요. 그 산소가 하나가 있고 수소가 2개가 있잖아요. 맞나요? 이거 과학 시간 배우셨죠? H2O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문학으로 가면 물은 뭐예요? 정화, 깨끗하다. 또 뭐죠? 죽음. 이 물이라는 게 정화, 죽음, 또 죽으면 다시 어떻게 되죠? 살죠? 재생. 이걸 다 포함해요. 물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말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네. 일대 다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1대1은 법정 진술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아니오로 대답하시오. 이런 것들 다 1대1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의미로 쓰이죠. 하여튼 이제 그런 의미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정서를 빚어낼 수 있는가 염두에 두는데, 리처즈가 언급한 진술과 의사 진술, 이게 나왔는데, 진술이라고 하는 것이 1대1 대응이에요. 이게 진술이에요. 자, 의사 진술은 가짜라는 뜻이거든요. 의사가 닥터가 아니에요. 의사라고 할 때 의사는 의사라는 뜻이 아니라 닥터가 아니라 가짜라는 뜻이 가짜. 가짜. 그러니까 가짜 진술. 세 글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가진술. 가진술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 진술이라는 것은 진술이지만 좀 다른 의미까지 포함되는 거. 이걸 가진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정리하면 언어의 과학적 용법은 1대1 대응이고 진술이다. 그리고 과학적인 진술, 법정 진술인데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언어의 정서적 용법은 보다 1대 다고 그다음에 무슨 진술? 가진술이다. 가진술. 그리고 어디에서 쓰인다? 주로 문학에서 쓰인다. 그리고 뭐 물을 예를 들었을 때 그 언어의 과학적 용법은 H2O인데 언어의 그 정서적 용법은 정화, 죽음, 재생이다. 좀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거의 한 문제씩 나옵니다. 이 실론에서 꼭 알아두십시오. 그 밑에 이제 맹인 이건 아까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넘어가고 13쪽에 시는 왜 어려운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는 왜 어려운가. 시가 여러분 어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시라는 게 저도 멋 모르고 공부할 때는 시가 쉬운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시예요. 그래서 시는 왜 어려운가요? 자, 거기 첫 번째 단락은 넘어가고요. 읽어보시고 두 번째 단락에 밑줄 칠까요? 13쪽이에요. 시가 어려운 이유는 시를 읽으면서 일상생활에서 언어의 사용 방식대로 시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밑줄 치세요. 일상생활에서 언어의 방식대로 시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시가 어렵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 자, 시의 언어와 일상 언어에 나타나는 특징적 양식은 언어의 내연과 외연이 있다는 거기 나오죠. 내연과 외연 밑줄 쫙 쳐놓으세요. 내연과 외연. 자, 이거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내연, 외연. 자, 이것도 책에 좀 안 나오는데 좀 설명드릴게요. 내연은 네퍼라고 돼요. 네퍼라. 근데 외연은 외퍼란 말 안 씁니다. 외연은 외퍼란 말이 없어요. 외연. 그러면 내연은 뭐냐? 함축적 의미. 자, 외연은 뭐냐? 지시적 의미.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렇게만 쓰면 여러분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자, 서정제 국화협회서가 있어요. 그냥 국화라고 하면 뭐예요? 가을에 피는 뭐 단연생의 화초다. 그러면 외연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아주 어렵지 않죠. 근데 서정주의 국화협회에서 국화는 뭐예요? 중년 여인의 원숭이. 중년 여인의 원숭이. 중년 여인의 원숭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이건 그 오상고절이라고 하죠. 오상고절.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사군자 이런 것처럼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절개, 뭐 상징하죠.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면 이게 뭐가 돼요?
내연이 되는 거예요. 내포, 내연, 내포. 그냥 가을에 피는 단연생의 화초만 되면 이건 뭐예요? 외연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읽어보시면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지금 말을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함축적인 의미라는 것이 그런 거다. 거기 그 13페이지 밑에서 한 7째 줄 올라가서 이런 말 있죠. 함축적 의미는 거기 좀 밑줄 칠까요? 언어의 지식적인 기능을 넘어선 차원에서 쓰인 언어로서 언어가 단일한 의미에 갇힌 게 아니고 그 틀을 떠나서 다른 여러 가지 뜻을 암시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분위기와 의미를 창조하도록 한다. 길게 나왔죠? 이게 바로 함축적 의미다. 넘길까요? 넘겨서 14쪽으로 넘어갑니다. 14쪽.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시의 언어가 이제 함축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내려가다 보면 5째 줄 볼게요. 14쪽입니다. 자, 언어가 암시하는 분위기가 있겠죠? 다의성, 하나의 의미가 지닌 여러 가지 뜻. 그게 다의성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그 뭡니까?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겠지만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으리 뭐 이런 시가 있어요.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으리 시가 있는데 그 봄이 멀지 않으리라는 셸리의 시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그 겨울과 봄을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겨울과 봄도 있겠지만 이 겨울하고 봄은 어떤 의미겠어요? 겨울은 어떤 탄압이겠죠. 탄압. 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겨울과 봄이 계절적인 의미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미까지 가죠. 이런 것들이 다의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정현종의 섬 이야기 많이 했죠.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냥 섬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섬이 있다. 이게 딱 2줄밖에 안 되는데 엄청나게 유명한 시예요. 사람들 사이의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게 딱 2줄이거든요. 이거 보면 나도 쓰고 싶네 그러죠. 근데 벌써 끝났어요. 특허가 됐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면 시가 될까요? 이 시가 안 돼요.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는 시가 안 돼요. 근데 왜 시가 되냐? 사람들 사이가 들어가서 시가. 그러면 이때 섬은 뭐냐? 일반적인 말의 아일랜드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의 연결도 되고 사람과 사람의 단절도 되는 거죠. 이런 맥락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섬이라는 게 그런 의미로 쓰인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의성, 상징성 그런 게 있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이 나올 거예요. 이건 1대1 비유라고 써있어요. 알레고리라는 것은 알레고리는 1대1 비유. 그냥 비유가 아니고 1대1 비유를 알레고리라고 한다는 거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C는 여러분 이제 문학 비평론에서 공부하셨죠? 알렌 테이트가 말한 긴장. 그 다음 단락에 5째 줄에 나오네요. 알렌 테이트가 제시한 비평 용어인 긴장이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외우는 방법이 이것도 이제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테이트, 긴장이라는 걸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긴장. 그럼 이건 이제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데이트를 하러 갈 때는 긴장해야 된다.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사람 물어보는 문제가 여기서도 꽤나 나와요. 5문제 정도는. 자, 그래서 이제 외연과 내포가 있는데 외연 거기 나오죠. 영어로 익스텐션. 내포는 인텐션이에요. 인텐션. 그래서 X라는 것은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X가 뭐라고요? 밖으로. 텐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긴장이 긴장. 긴장을 밖으로 가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외연이 되는 거고 인텐션은 긴장을 안으로 가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내포가 되는 거예요. 내연. 이해 갑니까? 텐션이라는 게 긴장이에요. 긴장. 텐션. 바깥으로 가면 외연. 안쪽으로 가면 내포.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상화의 빼앗긴들에도 보면 오는 거가 나와요. 여러분 이제 1, 2학년 때 공부하신 게 다 총동원되는 거예요. 자, 이상화의 시에 있죠? 빼앗긴들에도 보면 오는가. 그러니까 빼앗긴 들은 뭐겠어요? 빼앗긴 조국. 보면 뭐겠어요? 네? 광복이죠, 광복. 이걸 뭐의 비평으로? 역사 전기 비평으로 본다. 역사 전기 비평으로 본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 봄이 뭐 사계절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조국 강복. 거기 15쪽에 보면 나오죠. 조국 강복.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영랑의 가늘한 내음이라는 시가 있는데 내 가슴 속에 가늘한 내음, 애끈이 떠도는 내음. 내음이 계속 나오죠. 저녁에 고요히 지는 제 먼 산허리에 슬리는 보랏빛.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는 거기 네모를 좀 쳐놔져 있죠. 자, 이렇게 써보세요. 소리와 의미가 밀착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내 가슴 속에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읽어보면 소리와 의미가 뭐 마음도 그렇고요. 헛되이 차지려 허덕이는 날 뻘 위에 놓이듯 얼컥 니는 후끈한 내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김영랑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남도의 소월이라고. 김영랑. 그러니까 북쪽에 김소월이 있다면 남쪽에는 그러면 이 김영랑은 어디 출신이냐면 전라남도 강진 출신이에요. 강진에 가면 뭐가 있죠? 다산초당도 있어요. 다산초당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김영랑의 생가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봤는데 강진에 참 멋있어요. 잘 만들어졌어요. 하여튼 이 김영랑의 시는 이런 거다. 자, 밑에 보세요. 그래서 이 시에서 핵심으로 전달하는 주제는 내 마음의 세계다. 그래서 김영랑의 시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마음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 써놨습니다. 김영랑의 시 속에는 이런 그 마음의 문제가 아주 잘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겨볼까요? 다음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그 위에 있는 넘어갈게요. 뭐 계속 마음 뭐 그리고 이제 부드러운 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줄에 보면 시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시행 구조, 리듬, 이미지들이 있는데 김영랑의 시를 이렇게 써요. 거기다 보시면 부드러운 소리와 거기다 써서 부드러운 소리와 센 소리의 배치다. 센 소리의 배치. 이런 것들 잘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위에서 7째 줄에 내음, 마음, 가늘한 흐르는 부드럽죠. 이 부드러운 소리를 여러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드러운 소리 두 글자로. 한자로 쓸게요. 유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음. 흐르는 소리. 여기 써보세요. 부드러운 소리와 센 소리. 근데 애끈, 수심뜬, 뚝뚝 떨어진 뻘 이거는 센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열정과 슬픔을 오가는 마음의 움직임이다. 저녁불 앞빛 후끈한 내음 등의 시각, 후각 이미지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시각적 후각 이미지 이런 것들도 있다. 김영랑의 시가 이런 특징이 있다. 약간 여성적인 어조가 많아요. 김영랑의 시는. 물론 이제 김영랑의 시에서도 후기시로 가면 상당히 이제 칼을 차고 김영랑의 후기시 중에 칼을 차고 이런 게 있거든요. 춘향이가 이제 칼을 차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저항적인 의지를 나타내는 시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시를 어렵게 만든 요인은 애매성이다. 자, 영어로 뭐라고 써요? ambiguity. 그러면 amb라는 게 이라고 써서 이를 뜻해요. 그 영어에 ambiguity 써놨죠. 그러니까 이니까 이렇게 두 갈래 길을 이렇게 그려볼까요? 두 갈래 길을 ambiguity라고 한다. 그래서 일상에서 실제로 종류가 다른 두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으면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근데 이제 이런 그 뭡니까 시가 바로 로버트 프로스트의 뭐죠? 써보세요. The Road Not Taken. The Road Not Taken. 가보지 못한 길. 들어보셨나요? 가보지 못한 길. 이게 누구시라고요? 로버트 프로스트. 로버트 프로스트. 이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보지 못한 길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노랗게 난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갈래 길.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한 나그네의 몸으로 두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길은 뭘까요? 무슨 길? 시인의 길을 선택했죠. 훗날 나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어서 나는 사람이 덜 다닌 길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내 인생을 이처럼 바꿔놓은 것입니다라고. 이런 시가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시예요. 근데 이때 로드는 실제 길이라기보다는 무슨 길일까요? 네? 인생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앰비규어티 아니에요. 네? 이것도 앰비규어티인 거예요. 실제 길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인생길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16쪽에 그 마지막 단락이 보세요. 애매성은 뜻겹침이다. 하나의 거기 밑줄 치세요. 하나의 문장이나 단어의 뜻이 겹치는 것과 의미가 불투명한 것은 다른 차원이다. 뜻겹침은 의미가 복합적이다. 불분명하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뜻 겹침으로 보는 게 좋다. 자, 오른쪽입니다. 17쪽. 그래서 이 함축성과 애매성이라는 것이 다이성, 여러 가지 뜻, 암시성 이런 것들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단락. 그렇다면 시는 왜 명확하게 하지 않고 애매하게 하는 거냐? 그것은 아마도 거기다 밑줄 치세요.
17쪽의 그 세 번째 단락 둘째 줄. 우리 인생이 이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또 밑줄. 시는 우리의 인생을 닮았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할 뿐 아니라 내면 또한 복잡하고 모순적이고 애매하다. 여기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좀 내려가다 보면 그 밑에서 한 둘, 셋, 넷, 8째 줄 정도에 가면 정확한 해답도 없고 명확하지 않은 대상을 탐색해 나가는 것이다. 자, 여기도 밑줄 쫙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시를 통해서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애매한 인생을. 여기 써보세요. 애매한 언어를 통해 추구한다. 애매한 인생을 뭘 통해? 애매한 언어를 통해 추구한다. 자, 이게 바로 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애매한 인생을 애매한 언어를 통해서 추구하는 것이 바로 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필기하시고, 자, 쓰셨으면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넘버 18. 18페이지입니다. 지금 왜 시를 공부하는가? 이제 나오죠? 시라는 것은 정말 오래된 예술 장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래된 예술 장르. 그 위에는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18쪽에. 자, 무엇보다 그 다음 밑줄 써. 시는 인간의 내면에 대한 성찰을 돕는다. 밑줄 쫙. 내면에 대한 성찰이라는 것이 시라는 것은. 영어로 리플렉션이라고 하죠. 리플렉션. 이 성찰이 성찰. 이걸 돕는다는 겁니다. 그 밑에 어쩌고저쩌고 나온 거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참척의 아픔, 정종의 유리창. 유리창이라는 것은 결국 삶과 죽음의 경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정종이 말하는 유리창은. 자, 이쪽에서 입김을 불어도 이쪽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자, 그러니까 유리창은 삶과 죽음의 경계다. 자, 유리창에서 정말 멋있는 시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를 고르면? 물먹은 별이에요. 물먹은 별. 왜 물먹은 별이 이게 멋있는 시어냐면, 자, 아들이 죽었죠. 아들이 죽어서 눈물을 뚝뚝뚝 흘려요. 자, 그냥 별을 바라보면 물먹지 않았죠. 근데 눈물을 흘리는 상태에서 바라본 별이란 뜻이에요. 물먹은 별이라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잘 썼어요. 이 정종의 시 중에 이 물먹은 별은 정종이 써버렸기 때문에 또 쓰면 이제 이게 표절이 돼버려요. 하여튼 이 물먹은 별이 기가 막힌 표현이다. 하여튼 이 유리창이라는 것은 이 유리창 그 안쪽에서 입김을 불어봐야 유리창을 넘어서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리창 안쪽은 이승이고 유리창 밖은 저승이다. 라는 걸 가리키고요. 이것도 이야기할 게 너무 많죠. 여기 보면 이제 외로운 황홀한 심사라는 이 시에 보면. 자, 이것이 바로 역설이죠. 외로운데 황홀할 수가 없죠. 외로운데 황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써. 그러면 왜 외로운 황홀한 심사라고 시인은 썼느냐? 자, 외로운이라는 말로 막 계속하면 뭐가 될까요? 주정적이 되는 거예요. 감정으로 막 나가죠. 자, 이것으로 가지 못하게 황홀한이라는 말 집어 넣어버린 거죠. 중화를 시켰다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매운맛만 너무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설탕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럼 중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로운 황홀한 심사가 그런 것이고 아들을 잃은 어떤 그 슬픔을 노래로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천냥의 시인의 소리꾼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가 참 재밌어요. 이 시가 왜 재밌냐면 고전을 막 집어넣었어요. 자, 여러분 고전 작품을 집어넣는 거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책에는 안 나와요. 이걸 인유라고 하는 거예요. 인유. 인유가 뭐냐? 인용에서 비유함. 자, 이걸 이인유라고 합니다. 인유란 말 혹시 모를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세요. 뭐 직유, 은유 이런 건 아는데 인유를 물어보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왜 인유인지 제가 읽으면 설명드릴게요. 자, 18쪽부터 볼게요. 소리 하나로 산을 휘어잡은 새들은 타고난 소리꾼이다. 바람보다 먼저 산을 깨우고 계곡 아래 물살도 산정으로 당기듯이 소리친다 소리치며 산그림자 가볍게. 오른쪽 보세요. 자, 19쪽. 놓아버린다 숲속의 속이 오래. 울린다 저토록 산이 속으로 울다니. 속으로 우는 것들은 울음도 힘이 되는 걸 안다. 자, 그 다음에 밑줄 쫙 쳐볼까요? 세 번째 줄 19쪽에. 어디서 본 이야기 아니에요? 울어라 세요. 자고 일어나 울어라 세요. 밑줄 쫙 쳐보세요.
이거 어디 나왔죠? 청산별곡. 청산별곡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이 어떤 분들은 이제 이 국문학과 이게 뭐 내가 공부하는 뭐 시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고전도 나오고 막 어학도 나오고 하니까 야 이거 문학과가 잘못 갔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 근데 여러분 이 국문학을 안 하면 이게 깊이가 안 돼요. 깊이가. 그래서 이런 고전적인 바탕이 이렇게 시 속에는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청산별곡의 한 구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또 보세요. 소리 하나로 산을 울릴 때 너는 소리꾼인 것이다. 뭐 이게 나왔죠? 그다음에 또 내려가 볼게요. 깨우고 한순간을 영혼으로. 그 다음에 밑줄 치세요. 밀어 올린다. 밀어 올리듯이. 그 밑줄. 이거 어디 나왔죠? 서정주의 추천사에 나와요. 서정주의 추천사. 추천이 뭐냐? 추천이 뭐 누굴 추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네예요. 그네. 그네를 다른 말로 추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이렇게 시작돼요. 이 추천사를 보면 제일 처음에 향단아. 여러분 이제 시를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추천사를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추천사를 인터넷 찾으셔갖고 막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네? 그 뭐 추천사가 시험에 나오진 않겠죠. 객관식 시험에.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게 진짜 공부라고. 그 말씀 아시겠죠? 제가 여기서 뭐 추천사를 한없이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밀어 올린다, 밀어 올리듯이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내려가다 보면 보세요. 울어라, 쉬어, 자고 일어나 울어라, 쉬어. 보세요. 여기 밑줄 쳐보세요. 울어라부터 쉬어까지. 자,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 인용 이거 좀 설명 잘 들으세요. 인용에서 그대로 가져오는 건 인유예요. 그런데 자, 원래는 울어라 울어라 뭐죠? 새요. 새요. 자고 일어나 울어라 새였죠. 자, 새를 뭘로 바꿨어요? 시로 바꿔버렸어요. 자, 이걸 이제 뒤에 가서 배우시겠지만 패러디라고 하는 거. 이걸 패러디라고 하는 거예요. 뭐 패러디가 뭔지까지는 지금 이야기하면 머리 아프니까 뒤에 패러디 파트가 있어요.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새를 시로 바꿔버렸죠. 똑같은 것 같지만 이런 건 패러디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시 하나로 세상을 울릴 때 너는 소리꾼인 것이다. 소리의 꾼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천양의 소리꾼이라는 시는 결국은 청산별곡과 추천사의 어떤 구절을 인용을 해서 그렇게 쓴 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인유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인용 표시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19쪽에 보면 셋째 줄에 울어라 세요, 자고 일어나 세요,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그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죠 청산별곡에 뭐 이런 걸 써주는 게 원래는 좋아요. 무슨 말 이해가죠? 밀어 올리듯이 하면 이렇게 표시하고 옆에다가 뭐 서정주의 추천사의 한 구절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좋은데 이게 이제 너무나 뭐 일상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굳이 이런 표시를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런 걸 표시하는 게 왜냐면 이게 내 지식이 아니라 무슨 말 아시겠죠? 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어쨌든 그래서 19쪽을 다시 보세요. 그래서 이 시에서 시인의 시는 몸보다 먼저 혼을 깨우고 오랫동안 속으로 우는 감내의 시간을 거쳐 완성되는 것이다. 시라는 게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멋있는 말이죠. 자, 그 다음 달라. 지금 왜 시를 공부하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대답은 시의 타자성이다. 참 어려운 말이 나와요. 시의 타자성? 도대체 뭔 소리야? 자, 거기 이제 이게 설명이 자, 네 줄 내려가 볼게요. 네 줄 내려가서 시는 세상의 주류와 다른 논리를 통해 말의 다른 가능성을 실현한다.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이걸 설명. 시는 세상의 주류를 우리가 이제 주류, 비주류가 있잖아요. 뭐 술 마시는 사람을 주류라고도 하지만 주류 이거 한자로 써야겠죠. 주류. 그러니까 이 주류잖아. 주류. 술주자가 아니고 비주류. 주류가 아니라는 게 비주류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이죠. 메인스트림. 이 주류가 아닌 논리를 통해서 말에 다른 가능성을 비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외된 목소리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타자성이라는 거. 시의 타자성.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발견하라. 이게 바로 시의 타자성.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시집을 들을 기회가 없어갖고 좀 안 드렸는데 이제 뭐 식물 교도소라는 제가 이제 시를 썼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식물은 어때요?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썼다는 건 뭐예요? 일반적인 것과 다른 관점. 식물이라는 게 이제 원래 열대지방에 있다가 이게 한국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죄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거죠.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시의 타자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점이 아닌 메인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잘 쳐다보는 거.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넘겨보시면 20쪽에 나옵니다. 두 번째 단락에. 자, 이유가 뭐냐? 예술적 가치, 미학적 가치다. 예술적 가치, 미학적 가치 밑줄 치세요. 20쪽에. 그래서 시의 삶의 척박함을 견디게 하는 예술의 미학적 힘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김영랑의 시 나오죠. 사례. 자, 이 김영랑 아까 이야기했죠. 상당히 이제 김영랑을 근데 참여 시인이라고는 않지만 상당히 대단한 시인이 김영랑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꾼의 득음하는 순간, 소리로 세상을 휘어잡는 순간, 언어의 조탁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득음의 경지 뭐 등등.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김영랑의 시 중에 이제 독을 차고 뭐 이런 시도 또 있어요. 독을 차고. 이런 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랑의 시가 뭐 독을 차고 칼을 차고 여러 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독을 차고는 검은 벽에 기대선 채로 해가 20번 바뀌었는데 내 길이는 울지 못한다. 그 가슴을 퉁 흔들고 간 노인의 손, 지금 어느 끝없는 향연에 높이 앉았으려니 땅 위에 외로운 기린이어야 하마 잊혀졌을라. 바깥은 거친들 이리 때만 몰려다니고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 떼들 쏘다니여 내 길이는 맘들 곳 없다. 여기서 그럼 길이는 뭐냐? 여기 써주세요. 시인이 가장 아끼는 대상이라고 써주세요. 길이는 뭐냐? 시인이 가장 아끼는 대상.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영랑의 검은고라는 시에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길이는 아끼는 대상이고 시 제목이 검은고니까 뭐겠어요? 검은고를 가리키는 거예요. 검은고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 아주 굳이 닫고 벽에 기대선 채 해가 또 한번 바뀌거늘 이 밤도 길이는 맘 놓고 울들 못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검은고를 연주하는 노인의 손, 자 21쪽입니다. 김영랑이 그리는 예술적 완성의 세계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런 예술적인 것을 여기 썼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다음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공부하느냐? 역설적 가치 밑줄 쫙 쳤어요. 역설적 가치. 그래서 시라는 건 무용한 것, 무목적인 것의 가치다. 우리가 장자가 그런 말 했죠. 쓸모없는 것에 쓸모 있음. 장자에 보면 노자, 장자, 특히 장자는요. 쓸모없는 것에 쓸모 있음. 이게 뭔 소리냐면 이건 좀 설명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장자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요. 길을 가는데 이제 나무에서 좀 쉬어가요. 나무에 길을 가다가 나무에서 쉬어가는데 갑자기 나무의 신이 이제 꿈속에 나타나요. 잠을 잤는데 이 나무의 신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이 나그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몇백 년 넘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를 아느냐. 내가 만약에 고든 나무고 이랬다면 나는 벌써 베어지고 없을 것이다. 베어지고 없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긴 나무여서 지금까지 왔다. 지금까지 왔고 그렇지만 울퉁불퉁하지만 또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어떤 휴식도 주고 그렇죠? 위안도 주고 이럴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장자에 보면. 그래서 결국 뭐냐? 우리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게 쓸모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예를 들면 낙엽 있죠. 낙엽. 이 낙엽이 정말 골칫거리였어. 낙엽이. 특히 이제 은행나무, 낙엽 이런 게 골칫거리였는데 이게 어느 시에서 이랬대요. 이걸 다 모아. 낙엽, 특히 이제 은행나무 같은 걸 모아요. 은행나무, 단풍나무 이걸 모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했느냐? 도배를 할 때, 도배 있죠. 집을 도배를 할 때 그걸 딱 안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뭐죠? 이게 은행나무가 생긴 그런 도배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은행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뭐 그렇게 또 팔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은행나무 잎 이거 쓸모 없는 것 같은데 이 쓸모 없는 것이 또 쓸모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페트병 같은 경우도 못 쓸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막 예술을 한다든가 그런 걸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역설적 가치다. 여기는 이제 뭐 복잡하게 써놨는데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21쪽의 마지막 단락 셋째 줄에 보세요. 세상의 가치, 세속의 논리를 기준으로 할 때 시는 그야말로 쓸데없다. 적절한 가격을 매기기에 합당한 상품도 아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시는 물질적 가치로 환원되지 않는 무용하고 무목적적인 존재다. 그러나 시의 무용함과 무목적성은 시가 소수만이 항유하는 대상으로 협소해진 요인이기도 하지만 독립적으로 넘겨보세요. 존재할 수 있는 이유고 속물적 근대성의 사회에 대한 미적 저항이다. 써놨죠. 시라는 게 쓸모없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어떤 나의 뭐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뭡니까? 여기 나오는 시를 읽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22쪽까지 쭉 설명을 좀 드렸어요. 1장이 좀 이제 좀 40분에 끝내려고 했더니 할 얘기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1장이 조금 제가 두 번 나눠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이 이제 시와 언어인데 2장은 시와 언어예요. 2장은 아마 1장보다는 좀 더 속도가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1장은.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일단 1장을 끝냈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2장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